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아니 매번 와서 할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 약간 어색해가지고. 네. 그러면 인사부터. 그러시죠. 여성분이나 들어가시죠. 그러네. 그래.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MPM 글로벌의 브랜드 마케터로 활약 중인 박성주 컨설턴트입니다. 와. 자, 6분이나 7분이나 들어오고 네. 계십니다. 네. 일단은 뭐 잘 들리시는지 확인 좀 먼저 하고 괜찮다 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네.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저희 메타 듀오 메타 듀오가 이제 다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는 굉장히 러프하게 좀 뭔가 사람들이 많이 좀 흥미를 당길 만한 그런 주제를 가져오긴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예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고 네. 브랜드 기획이 조금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한두 가지 정도 네네. 여쭤보면서 같이 맞춰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브랜드 기획 A to G라고 주제를 가져왔긴 했는데 저희의 실 광고주 분들을 얘기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정보가 담긴 거라.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릴 수가 없다 보니 좀 예시에 대한 질문 같은 거라도 조금 많이 던져주셨으면 굉장히 간단한 것도 좋으니까. 아예 브랜드 기획이 아니어도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이 그냥 질문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뭐 조그마한 질문 먼저 시작해 볼까요? 1번 브랜드가 왜 중요한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기획이라는 걸 하려면 브랜드가 뭐고 브랜드가 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선결 질문이 있어야 우리가 이 다음 얘기를 꺼내기가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상민 씨는 이제 브랜드가 왜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브랜드는 일단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 기업의 맞습니다. 마케터분이 내일 거의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저희가 왔습니다. 네. 브랜드는 일단은 그 기업,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말 똑같은 원료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같은 제품이더라도 뭔가 그 제품이 그 브랜드가 더 끌리는 그러니까 매력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력도 사람들은 솔직히 다 구조상 똑같단 말이에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하여튼 이런 물리적인 구조는 항상 똑같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끌리는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런 매력이 있고 이 사람이 이런 매력이 있어서 나는 이 사람한테 끌린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아까 저희가 방송 준비하기 전에 살짝 얘기를 했던 게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딱 그 구도.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충성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애플을 쓰긴 하지만 이 애플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딱히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사진이 감성적이게 나와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선택한 이유 자체가 애플의 브랜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브랜드가 일종의 설득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이제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특정 제품을 만들면 그 카피 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품 간의 차별성 자체는 이제 예전만큼 크지 않아요. 그런데 왜 특정 제품이 잘 팔리는가? 왜 이 특정 제품에 사람들이 충성도가 높은가? 저는 이게 브랜드의 파워라고 보고 곧 브랜드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아이덴티티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브랜드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제품이 기술적으로는 다른 제품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부족하다. 저는 약간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맞습니다. 브랜딩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일단은 저희가 당장 가져온 주제는 이 브랜딩 그러니까 저희의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브랜딩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이제 알만한 제품들은 사실상 브랜딩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쵸. 뭐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은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 신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품들이나 뭐 핸드폰, 뭐 컴퓨터, 가구 이런 거 하면 생각나는 제품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소비자들을 설득하고도 남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쵸. 브랜딩 파워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브랜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브랜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제 그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중요한 거는 솔직히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저희의 생각을 얘기하긴 했지만 다 아실 거예요. 브랜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샤넬이나 구찌, 에르메스의 제품들이 솔직히 거창한 게 있기야 하겠지만 거창한 게 뭐 명품 가방이라는 기술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조그만한 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쵸. 하는 그 이유가 그 브랜딩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신생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그쵸. 아니면 기존 브랜드가 지금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또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자금력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기존에 쌓아왔던 역사가 충분히 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굴지의 대기업들 이런 데는 사실상 이제 어떤 거를 해도 브랜딩 파워랑 연관이 되기 쉬운데 그쵸. 중견 기업이나 혹은 그보다 조금 작은 중소 혹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우리 제품을 브랜딩하기가 사실상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죠. 왜냐면은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당장 로아스가 중요한 이 판국에 브랜딩에 대해서 어떻게 더 비용을 쓸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가장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개인 사업자나 좀 작은 사업장의 경우 당장의 매출이 필요하다 보니 그쵸.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저희의 제품을 시장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예를 들면 화장품을 만들었다, 화장품 그쵸. 브랜딩을 런칭했다 하면 그 많고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 사이에 저희 브랜드를 그냥 냅다 던져버리고 퍼포먼스 마케터들한테 매출을 어떻게든 만들어 와라 그냥 시켜요. 보통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게 저는 어디서 좀 본 얘기긴 한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같은 상황이라고 볼게요. 화장품이라고 봤을 때 우리 제품이 탄생하게 된 어떤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스토리 상으로 우리 제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 나왔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는데 정말 이거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다가 글을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나 혹은 이 개발자분들이 이 제품은 어떤 시작점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시장에 런칭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다. 이런 거를 그냥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이제 독립몰 이런 데에다가 기록을 그냥 꾸준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용 자체는 거의 들지 않죠. 그냥 사진 몇 번 찍고 내 시간을 조금 더 쓰는 거니까.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브랜드에 대한 히스토리나 아니면 스토리 이제 감화가 돼가지고 얘는 이렇게 탄생을 했고 얘는 이런 이유로 시장에 나왔고 얘는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스몰 브랜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에 그냥 딸랑 제품을 던져버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얘가 왜 출발했고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니까 기록을 해라. 약간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라고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동료 마케터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와디즈 많이 아시죠? 와디즈 많이 아시죠? 와디즈. 그러면 와디즈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펀딩을 받아서 이제 그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디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많이 하나 저희가 한번 논의를 저희끼리 그냥 맞아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왜 와디즈는 잘 될까? 왜 와디즈에서는 항상 대부분 펀딩을 성공했다는 업체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역사를 히스토리를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참여가 되는 거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서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역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디즈가 좀 잘 되었던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그 기업과 같이 동행을 한다는 프로세스가 보여지거든요. 와디즈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와디즈는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나 혹은 소수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들어왔고 그게 이제 뭐 펀딩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데 그 펀딩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저런 제품이나 혹은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어떤 뭐 소속이라던가 동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가면서 사실상 걔네가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죠. 와디즈의 펀딩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크라우드 펀딩 이래서 단순히 돈을 이제 놓아가지고 시장에 없었던 물건을 만들어보자라는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들이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그게 곧 브랜딩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이제 많은 업체가 따라하긴 힘들어요. 와디즈라는 플랫폼이 워낙 강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우리 제품이 시장에 나와버렸는데 이런 제품을 또 어떻게 다시 그런 특별한 시츄에이션 안에 더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히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네, 히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다양한 방법. 돈을 그냥 때려 넣어서 정말 좀 살짝 저급한 표현이긴 한데 돈을 정말 많이 써서 그냥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연예인, 잘 나가는 유튜버,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를 데리고 모델만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쵸. 막상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돈을 쓴다고 돈을 많이 쓴다고 예를 들면 저희 뒷동네에서 사는 가죽 공방 아저씨가 만든 브랜드가 돈을 갑자기 많이 쓴다고 샤넬이 되는 건 아니듯이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 브랜드의 히스토리와 적절한 예를 들면 매체 선택과 적절한 전략이 다 합쳐질 때 히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에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게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게 시장에 지금 없어. 그래서 돈이 될 것 같아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불만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그 불만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가격으로 혹은 제품으로 소구를 풀어주려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느냐가 곧 이제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게 어떤 사람은 이제 영상 광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DA 광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바이럴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온라인 시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제 온라인에서만 진행을 하려고 저희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오프라인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유심히 보는 광고들이 대부분 이제 5개 광고들인데 전철을 타거나 혹은 버스를 타거나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체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공간에서 사실 뭐 누구나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바깥의 풍경을 봤을 때 저 멀리 보이는 어떤 큰 간판 이런 것들이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좀 벗어나서 오프라인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면 히스토리를 만드는 데 좋지 않을까. 퍼포먼스에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퍼포먼스랑은 또 별개의 얘기가 되겠죠. 저희가 온라인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터들이지만 보통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점은 온라인은 이제 데이터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게 온라인의 일반적인 정념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정확히 일부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단 일부분의 마케팅일 뿐이고 실질적인 그 브랜드의 브랜딩을 위해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브랜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는 퍼포먼스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네이버에 구글에 카카오에 많이 노출된다고 얘네가 갑자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히스토리를 예를 들면은 그냥 저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냥 SNS를 보다가 이 브랜드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겠네요. 돈줄 낸다는 표현도 요새 되게 많죠. 맞아 돈줄. 네. 그런 거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히스토리로 녹여낸 거죠. 이분이 원래부터 좀 남의 도움을 좀 많이 주시는 분이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다. 그 사건이 예를 들면 퍼져서 사람들이 돈으로 혼줄 내주자, 돈줄 내자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히스토리를 녹여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던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돈을 얼마만큼을 투여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로아스라든가 혹은 DB 단가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비 1,000만 원을 썼어. 근데 거기서 매출이 2,5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그냥 250%의 로아스를 지금 달성했다라고 보는데, 이런 거 자체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전혀 거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매출이랑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더 먼 걸음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로아스보다는 어느 정도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혹은 내부적으로 이런 걸 할 인력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비용을 쓰면서도 이제 로아스는 적절히 가져가면서 또 브랜딩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쿠키를 더 이상 쓰지 못해서, 혹은 우리가 이제 개인 정보가 너무 중요해져서 리타게팅이 어려워져서,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약간 경기 자체의 호시절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그냥 펑펑 돈을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씩 우리가 소비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 이제 조금씩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랜딩에 조금 치중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사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라디오 듣는 것처럼 듣고 있다고. 다행입니다. 저희가 DJ가 되겠습니다. 너무 웃겨.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들에 대한 론은 오히려 아닌 것 같은 게 막상 브랜드 그래서 이제 질문을 역으로 던져 보실 수 있는 거죠. 저희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그래 너네 이제 브랜딩 중요한 거 알겠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알겠으니까 도대체 뭘 하면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 방법이 정형화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온라인 매체 믹스처럼 이거 하면은 로아스 얼마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쵸. 정말 비정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솔직히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끌고 가더라도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아요. 정말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상품의 가격, 상품의 퀄리티, 홈페이지, 아니면은 뭐 이 대표의 신념도. 그쵸. 그런 게 진짜 중요하죠. 브랜드의 그다음에 브랜드 CRM이나 아니면 브랜드의 뭐 어떤 CSR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많이 CSR도 많이 중요하죠. CSR이 많이 나왔던 것도 이제 브랜드 가치 높이는 것도 하나긴 하겠지만,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 퍼포먼스 마케팅이 좋아질까요? 저는 한 절반 정도라고 보는데, 퍼포먼스 마케팅이 이제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리타겟팅이나 이런 어떤 그 유사 타겟팅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자기네 규제들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에 있는 기술로는 극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게 결국 소비 심리가 늘어났다는 건데, 소비 심리가 늘어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방법을 썼을 때 알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실질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이 다시 좋아질까라고 말하기에는 확답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절반? 저는 절반 정도 봅니다. 저는 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살짝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도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틈새 시장이라는 것도 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고 있을 거지만, 이게 약간 제품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이 제품을 관리하는 이제 광고주랑 그리고 이제 그걸 맡고 있는 대행사나 혹은 그 안에 있는 마케터가 얼마만큼 기량을 잘 펼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도 퍼포먼스를 잘 내고 있는 데는 많기는 하죠. 그것도 있어요.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가 나빴을 때 잘 되었던 퍼포먼스 마케팅이 안 되어버리고 안 되던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역전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딱히 좋아질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완전 장기 불황 상태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이 좋아질까라는 그 희망을 갖기도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퍼포먼스 마케팅 자체보다는 퍼포먼스 플러스 이제 CRM이라고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고객이고 이미 어느 정도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의 이제 어떤 자극을 줘서,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구매할 수 있는 동기를 줘가지고 우리 기업이 꾸준히 매출을 유지하거나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퍼포먼스 자체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그 어떤 다른 종류의 마케팅을 합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퍼포먼스 마케팅이 좋아진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전 절반 정도. 네. 저는 아예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치. 지금 잘 되던 게 안 되고 지금 안 되던 게 잘 될 수 있고, 이거는 근데 아예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영역이다. 그렇죠.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뭐 브랜딩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 뭐 어떤 얘기일까요? 이제 저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견 기업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아이디어한 이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행사나 혹은 이제 외부의 마케터들과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나은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질문도 한번 같이 해보고 네,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하우스 마케터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네. 인하우스 마케터와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 간의 뭐야 될까, 콜라보라고 콜라보라고 할까요? 협업? 협업이니까 뭐 콜라보니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하우스 마케터는 실질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포함해서 컨텐츠 마케팅, 마케팅 기획 뭐 이런 거를 싹 다 포함한 분들이시잖아요. 저희는 거의 단순히 퍼포먼스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과연 인하우스 마케터, 이 브랜드 기획과 성과와 그걸 모두 다 내야 되는 사람과 단순히 성과만 내면 되는 사람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긴 해요. 사실 이제 인하우스 마케터 같은 경우는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상품이나 혹은 브랜드에 대한 기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가 시장 내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광고비를 얼마나 썼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이유를 계속 내면서 이런 것들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퍼포먼스 마케터랑 이제 아주 사이가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터는 그 회사의 광고비를 써서 매출을 내야 되는 상황인가? 이 광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둘이 협업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관계가 일단은 좋아지려면. 얘네 인하우스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가 이제 협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인하우스와 퍼포먼스 마케팅이 서로 협업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가 마케팅 기획은 아까 말했듯이 비정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퍼포먼스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기획이 되게 많아요.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은 당장 성과를 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바라보는 방향성이 되게 달라요. 그렇죠. 누구는 그냥 마케팅 기획을 하고 이 브랜드가 얼마나 가치를 높이고 하는 게 중요하다면 당장 퍼포먼스 마케팅은 성과를 내야만 그렇죠.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 무조건 교차점이 하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딩을 하는 이유, 마케팅 기획을 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버리면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퍼포먼스는 따라오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자라는 게 되게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터 입장에서 동일한 상품이었을 때 예를 들면 뭐 똑같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라고 해볼까? 똑같이 5,000원짜리 커피인데 하나는 스타벅스 커피고 하나는 동네에서 그냥 이제 막 개업한 커피라 그러면 사실상 어떤 걸 팔았을 때 더 많이 돈이 될까?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거 팔겠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퍼포먼스를 내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브랜딩이 안 되어 있거나 시장 내 어떤 포지션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한테 어렵게 나가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질문이 인하우스 마케터랑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려면 저는 인하우스 마케터 혹은 이제 광고주 측에서 퍼포먼스 마케터한테 자기네 제품이나 자기네 가치를 충분히 전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검색 광고를 한다 보면 어떤 키워드를 치면 우리 이제 TND가 딱 나오거든요. 네. 이 한 줄을 쓰는 데 있어서도 광고주가 우리 제품은 어떤 거고 우리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제품이 줄 수 있는 효용은 이런 거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했을 때 퍼포먼스 마케터는 그 브랜드에 맞춰서 이제 그런 T&D라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광고주는 이거 성과만 잘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제가 기존까지 가지고 있던 레퍼런스 중에서 그냥 잘 됐던 거를 그냥 갖다 입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 브랜드가 그러니까 저한테 광고를 맡겼던 이제 대충 설명해 주셨던 그 브랜드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브랜드들과 그냥 결이 같아지는 그래서 결국 이 브랜드만의 특징이 없어지는 그래서 브랜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밋밋해지는 그냥 그런 느낌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인하우스 마케터 혹은 이제 광고주 측에서 저희한테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노출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되기를 원한다라는 걸 저희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똑같은 T&D를 쓰고 똑같은 소재를 만들고 똑같은 배너를 그려도 여기에서는 이런 이미지는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고주가 소통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비춰지는지를 우리한테 충분히 알려줬을 때 인하우스 마케터나 그리고 혹은 광고주가 퍼포먼스 마케터가 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온라인 마케팅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쵸. 좋아요.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냥 정말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오가닉 매출을 높이자. 이게 그냥 브랜드의 최종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마케팅을 그냥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최종점이 오가닉 매출을 높이는 거예요. 오가닉 매출은 그냥 자연 유입, 그냥 광고를 쓰지 않아도 꾸준히 발생하는 매출이 이제 오가닉 매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생 브랜드는 오가닉 매출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예요. 그 브랜드가 정말 자기의 브랜드를 키워서 이 오가닉 매출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막 브랜딩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너 광고를 하고 영상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결론적으로는 오가닉 매출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프라인도 매점을 내고 그냥 매장을 내고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5개 광고를 하고 뭐 버스 광고 이런 걸 다 하고 라디오 광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는 브랜드들이 생겨난단 그쵸. 말이에요. 특히 명품들. 명품들은 광고를 많이 하진 않아요. 광고를 많이 하더라도 정말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줄 수 있는. 그쵸. 예를 들면 뭐 샤넬이 뭐 FW 시즌 20% 할인 이렇게 광고를 절대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광고 자체가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죠. 그럴 그쵸. 때는. 정말 그냥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광고만 하게 되면 그냥 오가닉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라 조금 별 얘기 좀 오가닉 매출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자연 매출을 올리게 되는 과정인 거라 온라인 마케팅도 거의 이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 방향성을 바라보는 시점이 인하우스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둘이 친해질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죠. 인하우스 마케터는 오가닉 매출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의무가 있고 퍼포먼스 마케터는 당장의 매출이 나와야 그 현금을 가지고 돌리면서 광고도 더 하니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광고주 입장에서는 딜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린 경주마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로아스라는 목표 하나만을 보고 혹은 DB 단가를 낮추는 거 하나만을 보고 달리는 경주마인데 그 이제 광고주나 혹은 인하우스 마케터가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분명히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골 지점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산으로 가거나 뭐 서로 낙마하거나 바이바이 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그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된다. 맞아.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광고주랑 만나면 사실 저희도 뭐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좀 신나서 일을 하게 돼요. 왜냐면 네. 그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맡아서 이 브랜드가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점 높아지는 게 체감이 될 때, 그러니까 특별히 더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았고 특별히 뭔가 세팅을 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성과가 조금씩 올라갈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했던 광고들이 시장 저변에 스며들면서 우리 브랜드가 조금씩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위치로 포지셔닝이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때 진짜 그 약간 희열 엄청 나거든요. 엄청나죠. 그냥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써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아니라 광고비랑 뭐 다른 여건들이 비슷했을 때 자연적으로 매출이 높아졌을 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광고할 만하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광고비를 많이 쓰냐 적게 쓰냐 그 차이를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쵸. 괜히 조금 더 봐주고 싶고 왜냐하면 저희가 손 건드리는 부분들이 다 그 브랜드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저희가 그 산 증인들이면서 그쵸. 직접적인 메이커 그쵸. 우리는 뭐 킹메이커 같은 거지. 그쵸. 조용히 너무 그치한가? 안 보이게 그걸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는. 맞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막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가장 시너지를 폭발적으로 낼 수 있잖아요. 누구 하나가 더 이제 막 열정적으로 달라붙는다고 될 거였으면 이미 벌써 다 됐을 거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교하게 뭐 플랜을 짜면서도 그 와중에서 합이 잘 맞았을 때 이제 광고비랑 이제 브랜딩이 동시에 조금 더 우상향하거나 조금 더 시장에 잘 보여지는 그런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진짜 같은 가치를 보고 달려간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비정형화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면서 좋죠. 그러면은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싶어서 너희한테 맡겨볼게.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이게 정확한 방법에 대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쵸? 정답은 아니고 다른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뽑는 거겠지만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실제 사례? 실제 사례. 실제로 어떻게 했고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지. 만약에 우리한테 맡겨주신다면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지. 혹시 이런 거 성공 사례가 하나 있어요? 브랜딩 성공 사례요? 네. 네. 저는 브랜드가 정말 시장에 간 내디는 네. 그런 신생아 스타트업에 대해서 스타트업 네, 좋지. 주방 식기 업체였는데 네. 처음에는 정말 팔리지도 않고 그쵸. 비싸기도 하고 가격 책정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되게 난감했었는데 네. 저희는 진짜 사소한 부분부터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체를 예를 들면 네이버에 100만 원 쓰고 이런 것보다는 네.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예를 들면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한다면 그쵸. 이분이 배송을 얼마나 빠르게 하고 있냐, 빠른 배송? 아니면은 답변을 얼마나 잘 주고 있냐, 그런 CRM부터 시작을 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는 얼마나 잘 친화적으로 꾸며놨는지. 그쵸. 예를 들면 주방 식기 같은 것들은 보통 30, 40대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쵸. 주부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 핸드폰으로 작은 글씨로 보이게 되면 잘 안 보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처음에 먼저 제안을 드렸던 거는 홈페이지에 이런 메뉴 글씨 크기를 좀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 그치. 이거를 먼저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부분들이 보기 편하시도록. 그러니까 정말 저희 타겟층의 니즈에 맞는 그쵸. UI, UX를 수정하고 그 니즈에 맞게 제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부터 먼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죠. 이거. 저도 이런 비슷한 사례는 아니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알렸을 때 이제 결국에는 이걸 소비할 만한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통 그 어떤 회사의 광고를 맡게 되면은 그 회사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리뷰들을 한 200개에서 한 500개 사이 정도로 읽어봐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 제품을 좋게 느꼈고 어떤 부분에서 나쁘게 느꼈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장점은 쭈루룩 해서 우리가 그런 걸 T&D로 녹여낸다든지 배너 광고에 소구점으로 잡아낸다든지 혹은 영상 광고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광고주에게 제안을 하는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는 진짜 빨리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모든 제품은 장단점이 다 있긴 하지만 단점이 아무래도 부각되다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식의 마케팅을 진행하더라도 이 광고의 효과는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패키징이 별로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광고주한테 리뷰를 한 200개를 읽어봤는데 제품 자체보다 제품 패키징이 너무 구리다 혹은 뜯기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부분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사실상 그러니까 소비자랑 소통을 제가 하는 거죠. 광고주는 이제 그런 거를 저를 통해서 필터링해서 한번 겪어서 전달받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리뷰를 그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뭐 상위 노출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눈앞에 바로 갖다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제품에 대한 호감도를 좀 쌓아갔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기의 제품 서비스를 좀 과하게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새끼가 내 자기 새끼 이쁘다 하는 것처럼 내 브랜드 제품 서비스가 뛰어난데 사람들이 왜 잘 안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잘 보고 좀 필터링해서 얘기를 좀 전달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처음에 그 글씨 크기를 제안했던 것도 바로 그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리뷰를 읽어본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정말 제가 30, 40대 주부분이라면 이 브랜드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해봤던 것 같거든요. 맞지.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그 타겟의 니즈에 맞는 그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장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거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도대체 뭘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를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진짜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광고주들이 가끔 그런 판단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판인데 나는 20대 30대를 노리고서 제품을 출시를 했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가 사면 잘 사겠지? 라고 해서 봤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어떤 통계치를 찾아보면 40, 50대 아니면 나는 여성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남성이 더 많이 사. 약간 이러면은 그 이제 광고주분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빨리 캐치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내 가설은 잘못됐지만 일단 여기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초점을 바꾸자. 그러면 제품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이도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수정하면 이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쪽은 이런 거죠. 분명히 나는 여성을 노리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남성이 많이 사. 그러면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근데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러고서 계속 여기다가 리소스 붓는 거죠. 이제 진짜 그런 경우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쵸. 우리는 돈이 나오는 구멍이 여기 오른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린 계속 왼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광고주가 이제 직진을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쵸.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거기에서 뭔가 브랜딩을 해본다든지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진짜 사실상 너무 어려워서 그쵸. 뭐라고 정리를 맞아 이름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버렸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고 서로의 의견을 조금 피드백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었던 인하우스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가 좀 좋아지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피드백이 솔직히 마음 아프긴 해요. 내가 자식 새끼처럼 키운 브랜드인데 막 알지도 못하는 마케터가 이게 굴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조언을 해버리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다른 마케터의 인사이트를 그쵸. 한번 들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항상 이제 문의가 많이 오잖아요. 문의가 오면은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대행을 맡기고 안 맡기고는 그 다음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이 사람은 우리 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더 이상 잘 나갈 그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대행사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길로 잘 걸어왔는데 조금 더 나은 길이 있을까라고 하면 새로운 생각을 쉽게 좀 수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뭐 좋게 표현하면 완고하신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고집이 세신 건데 이제 안 되는 길로 계속 쭉 가시거나 혹은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냥 익숙한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쭉 밀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다른 의견도 가끔 한 번씩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근데 저희도 반대로 인하우스 마케터나 아니면 대표님들 아니면 그 팀장님들 그러니까 소속된 직원분들의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많이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긴 해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퍼포먼스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일 뿐 만약에 인하우스 마케터나 그런 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도 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서 그거는 유동적으로 의견 조정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만 진행하신다 그러면 사실상 저는 그게 판촉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제품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제품으로 더 나은 서비스나 더 나은 뭐 효용을 제공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이 제품에다가 광고비 태워서 얼마를 만들어내겠다는 이제 판촉으로 보여져가지고 판촉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브랜딩이 조금 더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딱 브랜딩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뭐든 하기 어려운 시기인 건 맞아요. 사실상 이제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계속 뭐 안 좋아진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저희도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해법 중에 하나가 브랜딩 파워를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계속 꾸준히 회자되지 않으면 정말 소비 절벽이 딱 다가왔을 때 그 시점에 살아남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것라도 좋아요.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면 정말 어려운 시점에서도 누군가는 우리 제품을 필수제라고 인식을 하고 꾸준히 구매를 하게 되니까 같은 화장품이어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뭐 애용하는 화장품을 더 많이 쓰지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막 사다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브랜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진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브랜드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세상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또 뭐 한두 가지 더 해볼까요? 저희가 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하나 예시를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예시 딱 한 번만 더 들어볼까? 첫 번째 방법은 네. 질문 산드레님이 질문 주신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되는 기준이 뭘까? 로아스로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 제품군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건기식을 예를 들린다면 어떨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먼저 해결하고 봅시다. 일단 건기식 업종은 평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잘 되는 데는 정말 미친 듯이 잘 되고 특히 여에스더님이 하시는 거 보셨나요? 정말 잘 되거든요. 이게 여에스더님이 그런 뭐 일단 비타민 C 이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글루타치온도 그렇고 뭐 진짜 많이 거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이 엄청 잘 되거든요. 심지어 또 그런데 여기 건기식이 밑에 있는 요 업체들 요런 데는 정말 안 돼요. 광고비를 때려 붓는다 해도 안 되는 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건기식 업종은 정말 구분이 엄청 될 텐데 우리가 이거를 건너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로아스로 따진다면 이건 정말 평균이 없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데는 정말 안 나오고 광고비를 적게 쓰면 그냥 로아스로 따진다면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은 10,000원 써서 10만원짜리 하나 팔았으면 로아스 1000%잖아요. 로아스로 따지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솔직히 의미가 없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제품 가격이 이렇다고 쳐볼게요. 네. 우리가 판매가 근데 이제 마진이 얼마라고 나올 거잖아요. 이 마진을 가지고 마진이 예를 들면 3,000원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하나 팔았을 때 3,000원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광고주는 역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비를 얼마 써서 마진은 좀 줄어도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제품 원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원가는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판매가랑 원가 그리고 뭐 그 안에 이제 뭐 인건비라던가 이런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썼을 때 마진이 최대화 되는지 이게 이제 그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상 저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게 갑자기 너무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산드레님이 가장 궁금해하신 게 건기식에서 로아스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건데 저는 이게 살짝 저희가 너무 돌려 말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셨을까봐 로아스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10,000원짜리를 10만원에 판다 이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광고비를 적게 써서 비싼 건기식 제품 하나 팔면 로아스 엄청나게 나와요. 저 제일 많이 나왔을 땐 77,000%도 만들어 봤거든요. 대박이네. 그러면은 정말 로아스가 미친듯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의미가 없는 게 10,000원 써서 10만원짜리를 하나 팔았으면 이게 로아스가 1000%예요.
로아스 1000%면 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광고비 10,000원 써서 90,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이득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로아스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사업을 굴리실 때 로아스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건기식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로아스로 판단하기보다 자기가 필요한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됩니다. 마진이 얼마 나오나. 네. 그러니까 순매출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순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 어느 정도 나와야 직원 월급도 주고 뭐 원가도 얼마 주고 이렇게 될까. 그거 그러니까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퍼센트가 몇 퍼센트 나왔을 때 이제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방금 하는 얘기에서 이어서 가면은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하신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품 하나당 이제 가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CPC나 혹은 이제 CPM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 제품 하나를 팔았을 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고, 그 안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마케팅 비용이 1,000원인데 우리가 CPC 500원으로 해서 2번 클릭해서 하나 팔았다. 그러면 그냥 이제 또이또이 하는 거고, 뭐 300원짜리에서 3번 클릭해서 하나 팔았다. 그러면 그것도 또이또이지만 250원, 7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로아스를 보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품 하나를 팔았을 때 우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광고 비용이 얼마이며,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가격 단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혹은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팀에 있어요. 저희 팀 팀장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어쨌든 아까 얘기한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되는 이유 기준이 뭘까요? 저는 아까 제일 맨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가닉 매출이 잘 나오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되는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광고비를 그냥 아예 안 써서 매출이 나오는 그 매출, 즉 오가닉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냐,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을 얼마나 잘했냐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컨텐츠 마케팅이고 뭔가 그런 내용들을 싹 다 포함해서, 즉 오가닉 매출이 잘 일어나게 만드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제 뭐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 같은 거를 해보면 이제 저희가 특정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 이제 이걸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 광고 상품은 1페이지에 뭐 예를 들면 2번째 구좌에 있는데 오가닉이 이제 계속 꾸준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광고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쇼핑 검색을 진행하면 제일 우리가 목표로 둬야 되는 거는 광고 구자 첫 페이지 안에 광고 구자하고 이제 1페이지에 우리 오가닉이 떠 있는 것, 그거를 목표로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광고 성과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 클릭할 거 그냥 여기 클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광고비는 안 썼는데 오가닉 전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려면 좀 전략적인 부분도 분명히 챙겨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된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의 결론은 돈을 안 쓰는 것. 이게 맞아요. 맞지? 네, 이게 그게 맞지. 퍼포먼스 마케팅의 결론은 돈을 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쇼핑 검색 광고의 그 오가닉 구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적인 유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 측정은 가능하긴 하지만 광고로서의 측정은 안 되다 보니 로아스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가닉 매출은 로아스 측면에서 따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되려면 돈을 안 써야 된다. 그렇지. 오가닉 매출이 말이나, 그리고 이게 브랜딩이 되는 것. 맞죠. 이게 맞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 오가닉 매출, 브랜딩. 그래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저희가 매출이 많으면 광고비가 항상 정비례할까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무조건 올라가면 매출이 무조건 올라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거 광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생각이 어떠실지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매출이 많으면 광고비도 많을까? 그러면 나이키, 아디다스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쓸까? 엄청 많이 쓰긴 하겠죠. 근데 그쵸. 정말 똑같이 많이 쓸까? 중견기업, 소기업 이런 기업들의 광고비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퍼센테이지를 똑같이 많이 쓸까? 적게 아니거든요. 쓰겠죠. 네, 적게 쓰겠죠. 아니에요. 전체 적게 매출에 써요. 비해서는. 전체 매출에 비해서는 그보다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오가닉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 그 광고비의 퍼센테이지는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많으면 단순히 광고비도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다는 소리는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다는 그쵸. 소리이기 때문에 자연유입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고 이런 경우에는 광고비가 정비하진 않는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시장에 막 나온 브랜드예요. 우리가 시장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경쟁사들에 비해서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방금 한 얘기에서는 매출이 많을 때 광고비가 많은 그건 거죠. 맞아요. 아마 네. 이제 비율 자체는 광고로 끌어올린 매출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 진짜 중요하겠죠. 맞죠. 똑같은 광고비를 썼을 때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정도 지나서 시장 안에서 정확하게 이제 안착이 되고 어떤 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라고 한다면 같은 광고비를 썼을 때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 있을 거고 네. 같은 매출이라 그러면 광고비가 줄어드는 게 맞다. 지금 상민 마케터가 얘기한 건 그런 얘기였던 네네.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그 광고비가 무조건 늘어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 많을 때 광고비가 무조건적으로 늘어나는 게 솔직히 그렇게 안 되는 게 네, 브랜딩이 퍼포먼스 마케팅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례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부터는 정비례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솔직히 이상적이긴 해요. 돈을 많이 안 썼는데도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게 그냥 꿈 같은 이야기이긴 그쵸. 하지만 꿈 같은 거를 이루기 위한 게 이제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잖아요. 사람들 다 꿈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들도 그 꿈이죠. 그쵸. 돈 안 쓰고 매출 많이 일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쵸. 그 꿈을 이루는 게 그 브랜드의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광고를 나중에 진짜 해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이키는 키워드 등록 안 할 것 같거든요. 파워링크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가 정말 잘 되면 그냥 브랜드 검색 광고 하나만 딱 띄워놓고 사람들이 뭐를 쳤을 때 그냥 브랜드 딱 쳐서 바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 물론 하긴 하겠죠. 나이키도 DA 네. 광고 합니다. 나이키 네네. VA 광고 하고요. 네. 나이키도 다 해요. 걔네는 유튜브 보니까 맨날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그쪽은 워낙 이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온라인 시장이나 어느 그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사실상 키워드를 통한 전환보다 우리 브랜드 자사명을 통한 전환이 많아졌을 때 저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브랜딩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게 광고주 분들이 이제 다양한 뭐 분야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고 뭐 DB냐 EC냐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많은데 브랜드 검색하시는 분들의 이제 항상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전환율. 네.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 키워드에서 지금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은 브랜드의 위치가 시장 안에서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뭐 세팅을 워낙 잘해서 잘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중에는 정말 그 이름만 쳤을 때 사람들이 뭐 오가닉이나 혹은 브랜드 검색으로만 해서 전환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의 좀 종착점이 아닐까. 맞아. 그게 결국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됐다는 것, 오가닉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 네. 브랜딩이 된다는 것. 맞아. 이게 모든 기업의 꿈이 아닐까. 그쵸. 모든 마케터, 인하우스 마케터도 그렇고 퍼포먼스 마케터의 꿈이 아닐까. 솔직히 저희는 광고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잘 팔리는 게 오히려 저희가 더 뿌듯하고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 이걸 어떻게 기획을 할 거냐가 이제 저희나 인하우스 마케터나 다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다 이것 때문에 제안서를 쓰고 기획서를 만들고 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뢰가 많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브랜드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은 그냥 가끔 이제 미디어 믹스만 주세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미디어 믹스를 짜기 전에 이 브랜드에서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고 얼마나 많이 분석하고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미디어 믹스가 내는 효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의뢰를 하실 때 좀 그런 거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특화가 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재로 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를 좀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광고비가 얼마 들까요, 이거 하면 효과 있을까요, 저희도 몰라요, 안 해봐서.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먼저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안 그래도 더 많은 고민 끝에 저희가 미디어 믹스안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의뢰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내용까지 같이 전달해서 주신다고 하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얘기가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레퍼런스 있으신가요? 레퍼런스 좀 보여주세요. 그쵸. 레퍼런스 좀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다른 업체한테 저희를 그냥 투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그 시장에 아무 준비 없이 그 저희의 브랜드 그냥 던져버린 거랑 똑같아요. 저희의 히스토리를 부각해야 되는데 그치. 그런 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제품적으로 가격적으로만 그 뭐 저희는 뭐 소재 제목 설명 이런 거 얼마나 그게 도움 되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냥 그렇죠. 제품의 히스토리가 더 중요한데 그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 브랜드를 그냥 던져버리는 것, 이게 그냥 레퍼런스의 어찌 보면은 단점이 아닐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은 얘기했다 또. 진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 같아. 네, 진짜 처음에 저희가 무슨 얘기했었죠? 자, 브랜드의 기획, 브랜드가 왜 중요한가부터 그쵸. 시작을 해서 자 퍼포먼스 마케터, 그리고 방법론. 방법론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기획이 뭐가 있을까. 그쵸. 솔직히 이거는 근데 너무 예시고 브랜드마다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인하우스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가 잘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윈윈하려면 어떻게 그쵸. 해야 될까? 자, 그래서 브랜드 저희가 가장 좋았던 부분, 브랜드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의 종말. 그러니까 종말이 아니래. 종말이래. 네. 종점. 그렇죠. 종점은 결국 오가닉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 그렇죠. 이게 가장 마지막에 종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겨서 이제 오가닉 매출 푹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퍼포먼스 마케팅 끝내세요. 그러니까 종점 이후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많긴 하겠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일 것 같아요. 모든 맞아요. 브랜드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이 많은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질문 몇 개만 있다면 받고 받고 아니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까지만 받을까요? 맞아. 5분 좋다. 진짜 많은 얘기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고 싶은 말 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이 마케팅을 하는 목적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원하는 바가 있고 우리도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요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진짜 밥 먹듯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주가 이런 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단순히 세팅을 조금 잘해서 혹은 소재를 조금 잘 만들어서 그렇다 그래갖고 우리가 딱 마주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은 뭐 세팅을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타겟을 얼마나 잘 맞추면 잘 맞추겠어요. 그냥 그 제품의 그 히스토리랑 제품의 퀄리티, 그쵸. 아니면은 그 브랜드가 제품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뭐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한테 그런 거를 더 많이 줬을 때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퍼포먼스나 나은 브랜딩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네.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정도. 네. 그러니까 각 입장이 아까 다르다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고 했지만 결국 종착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당장에 바라보는 방향성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네. 산드레님 질문 한번 또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는데, 신제품을 기획하려면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중요도와 순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신제품을 기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거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제품 기획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게 어떤 신제품에 대한지, 이거에 대한 신제품의 아이덴티티 정의가 일단 제일 첫 번째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만들었고 이거의 타겟은 뭐고,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이 있고 이걸 싸그리 정리해서 소구점을 정리를 해요.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장점이라서 장점을 얼마나 잘 내비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장에 저희 제품을 내떠놨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 저희 제품을 던졌을 때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평가는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치면은 뭐 입찰가 정도 분석, 아니면 뭐 그런 게 되겠네요. 뭐 그런 경쟁사 분석이 많이 필요할 테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제품 기획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정말 아이덴티티가 많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야 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옷이라고 하면 너무 평범해서 사실상 티셔츠의 로고가 하나 딱 바뀐 티셔츠라고 치면은 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옷이 얼마나 뛰어난 소재인지 뭐 이런 거는 소비자들은 크게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 로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부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떤 제품을 홍보하게 되면 그런 연예인과 제품에 대해 그 단어가 결합돼서 팬네임처럼 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많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고아라폰. 맞아. 좀 옛날 얘기긴 진짜 하지만 옛날이다. 고아라폰. 고아라폰 하면은 바로 그 예전에 그 하얀색. 폴더폰이 네. 생각나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팬네임을 달아주는 거예요. 팬네임. 그러니까 그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는 경쟁사 분석에 아까 얘기를 못 드렸는데 경쟁사 분석에 아마 그런 점이 포함되겠죠. 예를 들면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그쵸. 그런 게 뭐, 아니면 상품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꾸며야 되는 그 아이덴티티나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장에 내던질 수 있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 그리고 만약에 내던지기 전에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새롭게 뭔가 부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팬네임도 그렇고. 아니면 또 뭐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술의 단계, 이 제품을 썼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효용을 느끼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사실상 이제 소규모 업장이나 혹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아주 특별한 제품들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쟁사나 이제 시장 분석을 기본으로 깔고 가되 이 제품으로 지금까지 특정 소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신제품이라고 하신 거 보면 기존 제품이 어느 정도 있으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 제품과 신제품의 특별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아이덴티티에 다 포함되는 얘기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와이즐리의 면도기 얘기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즐리가 신제품을 이제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신제품이 고객에게 많이 접근이 될까,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덴티티를 분석을 하고 아이덴티티 정의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팬네임이고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 던진다고 갑자기 그게 잘 팔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이 접근을 시켜줄지 그 접근을 시켜주는 채널은 또 어떻게 될지 그쵸. 예를 들면 와이즐리는 CRM으로 그 신제품에 대해서 공짜로 보내주는 것처럼 그 고객을 대면하게 되는 딱 첫 채널이 그치.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아니면 저는 그런 제품도 되게 좋았어요. 그 우리가 쓰는 샤워기 같은 거 중에 그 녹물 보여주는 제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에서 특별한 샤워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신제품 기획이라는 게 그냥 똑같은 뭐라 그러지? 그 수화기라고 그러나? 아닌데? 그 샤워기? 아무튼 그 헤드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물 속에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걸 시각화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그 발상의 전환으로 남들이랑 똑같은 거에 그냥 필터 하나 넣고 거기를 그냥 투명하게 만들었을 뿐인데 그 제품이 지금 사실상 데이트하고 있고 어느 집에서나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지금까지 시장에 나왔던 제품들 중에 이런 식으로 보여줬던 제품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밀어가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신제품의 기획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신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정의하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 이런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지, 만약에 시장에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제품과 나의 차이점은 뭐여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아까 팬네임 같은 것처럼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그쵸. 광고로서 부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마케팅이죠, 사실. 솔직히 마케팅이죠. 여기 이거는 이제 소재라고 되겠네요. 네. 이제 여기 마케팅 합시다 이제.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획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적당히 분석해서도 안 되고 분석이 틀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과 맞는지도 확인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기획이라는 게 사실상 되게 어려운 거라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기존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 제품을 보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맞죠. 이게 그냥 신제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버전업, 이제 업데이트나 혹은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상 신제품으로 봐야 되겠죠. 아니면 기존 제품을 보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런 정도가 시장에서 더 나은 이제 효용을 제공하고 그리고 더 이전에 없었던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에 있던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신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같이 쓰는. 같이 쓰는.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해서 예전 제품이랑 이게 뭐 화장품이랑 이런 거만 같이 쓰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능하다면 기존의 제품을 쓰면서도 신제품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제품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제품 자체로서 보완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제품에서 좀 모자란 것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제품도 기획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정도로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제품 기획. 이 정도가 되셨을까요? 저런 거 하면 진짜 재밌긴 할 것 같아요. 머리는 터지겠지만 많이 고생하시겠대요. 네. 뭐 추가적인 질문 또 2분? 2분? 네. 15분까지만 더 받고. 저희 항상 비슷한 패턴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네. 자, 브랜드 기획이 네.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퍼포먼스 마케터가 실제로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신제품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눈앞에 없지만 좀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개발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퍼포먼스 마케터한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주는 마케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뭐 기술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에 조금 더 가깝고 이거는 약간 뭐 상상이라던가 이미지네이션이 좀 많이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쵸. 거까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터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맞다라고 확신하기는 또 어려우니까 그쵸. 네. 누구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오늘 방송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떻게 정리를 한번 네. 아까 정리하다가 말았죠. 네, 하다가 말했죠. 자, 브랜드 기획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오늘 딱 하는 건 이거면 돼. 맞아. 가장 중요한 부분. 잠깐만 이거까지 아니고 이거까지 중간에 딱 띄워놓을게요. 이거면 띄나? 됐어요. 된 거요? 위에 띄워졌어요. 오케이. 자, 퍼포먼스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이고 이거 다 지울게요. 퍼포먼스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모든 마케팅이라고 할게요. 좋아. 모든 마케팅. 자, 모든 마케팅이 잘 되는 것, 모든 마케팅의 종점. 첫 번째 종점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종점은 바로 오가닉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게 목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브랜딩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콘텐츠 뭐 퍼포먼스 뭐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뭐. 그러기 위해서 항상 고민해야 되고 퍼포먼스 마케터와 아까 얘기한 인하우스 마케터가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신제품 기획 단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퍼포먼스 마케터나 아니면 다른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기존의 제품의 퍼포먼스가 조금 부족했다면 그 퍼포먼스를 보완해 줄 만한 신제품을 오히려 퍼포먼스 마케터가 제안을 잘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고서 딱 봤을 때 이 제품 어떻게 녹여내면 좋겠다라는 게 퍼포먼스 마케터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눈에 익으니까 이거 이 점 살려보면 좋겠다 이런 거는 진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마케팅이 잘 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방법이죠.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지.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즐거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